이런 광고 소재를 갖다가 사람 패턴에 맞게끔 취향에 맞게끔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지금 메타가 해주지만 이걸 어디에 노출할 건지 누구에게 노출할 건지 그걸 지금까지는 흔히 말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바깥에 있는 외부 에이전시들 전문 기관에서 해줬는데 이제는 그거를 메타의 AI가 해줍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 중에서 20%를 이렇게 AI에게 맡기고 있다고 그래요. 구글이나 메타나 아마존에게 맡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030년 정도 되면은 아마 100%로 갈 거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에 올인하시면 안 되는데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메타는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구성해 줄 수 있는 안전판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메타를 아직까지도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메타는 좀 어떤 기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메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즘은 인스타그램이 더 유명하죠.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안 쓰시죠. 왓츠앱이라고 하는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왓츠앱을 모방한 서비스가 카카오톡이죠. 왓츠앱도 이제 메타가 인수한 거죠. 왓츠앱 인수했고 왓츠앱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에서는 넘버원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다수 국가에서 넘버원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고요. 미국에서도 점유율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 왓츠앱이라고 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시작을 했죠. 스레드라고 해서 트위터의 대항마로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러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 뭐 이러한 서비스들을 시작을 하고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주간 이용자 규모가 이 30억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체 물론 여기에는 중복도 있겠죠. 인스타그램 하면서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인스타그램 하면서 왓츠앱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복이 있지만 주간 이용자가 30억이 넘는다라는 거는 정말 인류가 거의 다 쓰고 있다. 중국이 안 쓰고 있지만 이런 거를 제외한다라면 정말 다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메타가 최근에는 광고 그리고 뭐 메타버스, AI를 통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메타의 강점과 조금 위험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메타의 가장 큰 최근에서의 강점을 영어로 표현하면 AI 어번던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번던스가 이제 중복하면서 많은 거거든요.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AI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4개의 빅테크 기업을 들려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이 있는 알파벳, 그다음에 메타죠. 이 4개 기업이 2024년에 2천억 달러를 넘게 투자를 했고 그리고 2025년에는 약 3천억 달러를 넘게 지금 AI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타를 뺀 나머지 3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다음에 아마존의 AWS,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AI 투자 중에는 데이터 센터가 많은데 물론 메타도 많이 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자기네들만이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판매하기 위해서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다라면 메타는 100% 다 자기가 쓰려고 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AI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AI를 순수하게 이타적으로 물론 오픈소스로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자기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AI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2025년엔 650억 달러를 지금 메타가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죠. 여러분 65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거를 본인들의 AI 투자를 위해서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현재로서는 첫 번째는 지금 2023년, 2024년에서 메타의 매 분기별 광고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죠. 네. 여러분 메타는 전체 매출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90%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회사죠. 일종의 광고가 90%라는 건데요. 이 광고의 효율을 AI를 통해서 높여내면서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메타 고객의 80%가 광고주의 80%가 SMB 중소기업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메타가 없으면 광고할 곳이 없어요. 다 TV 광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뭐 조그만 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왓츠앱에 광고하면서 비즈니스를 풀어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광고 효율을 대단히 높여주고 있다.
AI가 그전에는 뭘 했었냐면 서드 파티 데이터라고 해서 쿠키 데이터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서 보통 메타는 자신들만의 데이터가 아니라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다른 기업이 신용카드 회사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사가지고 자신들의 데이터하고 병합을 해서 강정수의 취향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강정수에게 맞는 광고를 노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광고 효율을 높였는데 최소한 아이폰에서는 이것이 이제 금지가 됐어요. 애플이 더 이상 그 데이터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2022년 11월에 애플이 이제 이런 앱 트래킹 폴리시라는 것을 진행을 하면서 메타가 매출이 푹 떨어졌었고 그때 메타의 매출이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지죠. 근데 메타가 이걸 무엇으로 극복했느냐? AI로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에 대한 투자가 광고 매출의 광고의 정확성과 광고의 효율성과 광고의 전환율들을 높여내면서 이 광고 매출을 끌어올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저는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에 그 메타가 그렇게 집중했던 것, 그래서 회사 이름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꿀 수밖에 없었고 메타버스에 올인했던 것은 메타의 CEO 창업자이기도 하죠. 주커버그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2025년, 22년 말에도 애플한테 당했죠. 갑자기 애플이 통보를 한 거죠. 물론 사전 통보는 했지만 더 이상 서드파티 데이터는 못 가져가 라고 선언하니까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은 갑자기 광고 효율성이 떨어진 거예요. 즉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도 어깨 좀 힘 좀 들어는 빅테크인데도 애플과 구글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즉 스마트폰의 OS가 정책을 바꾸면 메타나 인스타그램은 정책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기업의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속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즉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폼 팩터라든지 하나의 디바이스라든지 다른 공간이 필요했는데 메타버스가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메타버스에 올인할 수 있었던 과도한 올인은 애플과 구글로부터 받던 종속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저는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R&D 차원이 다 쓸모 없었던 건 아니죠. 최근에 지금 메타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작년부터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레이방하고 발음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선글라스 업체. 그 레이방하고 같이 하고 있는 이 AI 선글라스가 지금 대단히 AI 안경이죠.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진화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과거에도 구글도 AI 글래스 만들면서 여기 카메라 달고 히키코모리들이 쓸만한 이런 것들 들고 나왔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와버리면 막 남들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면 특히 여성들이 얼마나 공포감에 적겠어요. 저 사람이 날 촬영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될 수 없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잘 안 되는 이유가 애플의 비전 프로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배터리 문제예요. 즉 칩이 훌륭하게 발전하지 않으면 그러한 고기능들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칩이 좋아야 되는데 칩이 좋기 위해서는 발열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발열이 날 수 있다라는 거는 벌써 배터리가 많이 쓰인다는 거고 오래 못 가서 지금 애플의 비전 프로도 뭐예요? 허리에다 차고 다녀야 되잖아요. 배터리를. 안경 끼고 다니는데 배터리 차고 다닌다? 히키코모리 아니면 그거는 오타쿠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람이 스마트해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멍청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기술이 좋아지면서 칩 기술이 점점 좋아지면서 AI 정도를 탑재하는 것, 오픈 AI에 AI를 탑재를 한다든지 또는 뭐 클로드를 탑재한다. 메타는 당연하게 여기에 메타가 가지고 있는 라마라고 하는 것을 탑재를 시키고 있죠. 이런 걸 탑재하는 것 정도까지는 견뎌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막 실감형 막 뭐 집어넣고 뭐 이머시브하게 뭐 집어넣고 이런 걸 안 하고 AI가 그냥 안경으로서 내가 보는 세상을 AI가 같이 보면서 AI의 특징 중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거대 언어 모델의 특징 중에 멀티모달이라는 것이 있죠. 저랑 대화할 수 있고 제가 보는 것을 같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것을 해석해 주고 있고 심지어는 요즘은 제가 보는 음식마다 뭐까지 가능하냐면 메타의 그 레이방은 칼로리까지 탁탁 나와요. 너가 먹으려는 칼로리 얼마야?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칼로리까지 나오고 이 정도의 기능은 많은 흔히 말하는 칩 파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추론 칩이 그렇게 발열이 문제가 나지 않는다는 거 배터리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다는 거 6시간 정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 진화하고 올해 내년 정도에는 더 기술이 진화한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스마트워치를 쓰듯이 스마트 안경을 쓰게 되는 시대로 곧 진입할 거라고 보는 거고 저는 여기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메타가 대단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다. 즉 실패로부터 그래도 배울 줄 아는 기업이다.
그리고 그것을 AI에 올인하면서 오히려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메타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메타버스에 1차적으로 이제 실패했다라는 평가들이 많기는 한데 여전히 뭐 확장현실이나 가상현실 여기에 대규모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이렇게 메타버스에 좀 다시 주목을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하고 있어요. XR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메타가 꾸준히 이제 가져가는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올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 리얼리티 랩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위치가 과거에는 그러니까 거의 CEO 다음으로의 그 회사에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냥 보조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는 XR이라든지 뭐 메타버스 이런 거는 계속해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에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AI는 지금 현재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이죠. 왜? 광고에서 우선 우리 회사에게 레비뉴, 매출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요즘 어느 정도까지 요즘 여러분 진행되고 있냐면 광고주 입장에서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뭐냐면 메타가 제공하고 있는 것은 크리에이티브 어드밴티지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제가 제품의 기본 사진하고 그 제품에 대한 설명서만 하면은 광고 소재를 메타가 자꾸 만들어줘요. 요즘 그건 구글도 해주고 아마존도 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카프카님이 만약에 똑같은 제품이라도 들어갔을 때 그 광고 소재와 광고와 제가 들어갔을 때 광고가 동일 제품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겠네요. 왜? 그 강정수가 좋아하는 것에 맞춰주는 거죠. 패턴에 맞춰서 광고 소재는 그 시기에서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보는 광고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이거를 메타가 거의 비용 제로로 한계 비용 제로로 광고주들에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캐스티파이 같은 데 같은 경우에 좀 아이폰 케이스 같은 경우죠. 정적인 사진 이미지를 올리면 이거를 릴스로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거를 AI가 해주고 있어요. 이런 광고 소재를 갖다가 사람 패턴에 맞게끔 취향에 맞게끔 관심사에 맞게끔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지금 메타가 해주지만 그것도 돈을 안 받습니다. 네. 조건은 메타의 광고를 한다는 조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어디에 노출할 건지. 누구에게 노출할 건지. 그걸 지금까지는 흔히 말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바깥에 있는 외부 에이전시들, 전문 기관에서 해줬는데 이제는 그거를 메타의 AI가 해줍니다. 아직까지는 이 성능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거 관련된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 중에서 20%를 이렇게 AI에게 맡기고 있다고 그래요. 구글이나 메타나 아마존에게 맡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030년 정도 되면은 아마 100%로 갈 거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락인 잠금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거기다 하게 되면 이제는 메타가 알아서 우리 제품 사진하고 상품 그거 해주면 누구한테 노출을 알아서 매출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추가적으로 에이전시 비용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가면은 이 AI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AI가 구글의 AI가 좋으냐, 메타의 AI가 좋으냐에 따라서 특히 매달 같은 경우에는 도달 범위가 아까 말했던 주당 30억이기 때문에 여기 다 잠재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광고가 효율성들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메타가 추진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세일즈 포스에서 대단히 이제 기업용 솔루션을 B2B 솔루션을 많이 만들어주는 사스로 공급해주는 미국의 기업인데요. 여기에 AI 총괄하던 사람들을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 SMB 즉 중소기업이 메타에 광고를 하면은 거기에 혹시 고객 상담해주는 AI 우리가 만들어줄게 무료로 아니면 아주 저렴하게. 약정해주면 2년 동안 광고해주겠다면 이걸 해주고 회계 처리하는 거 솔루션 우리가 만들어줄게. 대기업에만 있는 ERP 시스템 중소기업에게도 우리가 만들어줄게. AI로. 이런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 광고를 하는 효율들을 낮춰주면서 광고주들 입장에서도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본인들의 타겟팅 능력도 높여내고 광고주들에게 좋은 이러한 지금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광고주들이 메타를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면은 여러분들이 팔로우하지 않는 사람들이 컨텐츠가 추천되고 있을 거예요. 이건 사실은 틱톡에서 배운 겁니다. 틱톡은 여러분 기본적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팔로잉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추천을 기본으로 가죠. 요즘 x.com 들어가셔도 팔로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AI가 추천해주는 걸 먼저 보게 해주는 구조가 되거든요. 틱톡이 그걸 먼저 실험했고 이거 정말 잘 먹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여기 보면서 즐거우면 되는 거지 내가 꼭 내 지인이 뭘 올리는지 이젠 관심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스토킹 플랫폼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시간이 즐거우면 되는 거지 누가 올리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것이 틱톡이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요즘 유튜브 쇼츠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팔로우하지 않고 구독하지 않는데도 나오잖아요. 근데도 그 시간이 즐거운 거고 심지어는 너무 많이 봐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중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메타에서도 계속해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이 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적절한 비율로 높여가려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자꾸 메타나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 컨텐츠 한 3년에 한 번 올려요. 근데도 매일매일 들어가 보거든요. 인스타그램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되게 패시브 컨슈머, 그러니까 수동적인 소비자인 거죠. 수동적인 소비자인데 저는 거기서 정보도 많이 얻고 트렌드도 많이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언론들을 많이 팔로우하기 때문에 뉴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는 독특한 케이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메타는 좋지가 않습니다. 컨텐츠가 많아져야 여러분 그럼 뭐가 됩니까? 광고를 올릴 수 있는 인벤토리라고 하죠. 광고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야 광고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늘어나면 메타는 치명적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팔로우하지 않는 사람을 추천을 계속 해주는 거죠. 팔로우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추천해줘서 이 사람의 컨텐츠 공간이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어서 계속 들어오게 하면서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게 하면은 여기에 광고를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광정수의 취향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팔로우랑 관계없이 얘가 뭐 어떤 콘텐츠를 정말 좋아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자신이 팔로잉하지 않는 콘텐츠를 보는데도 어떤 거는 빨리 넘기고 어떤 거는 반복해서 보고 어떤 건 길게 보고 그나마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의 패턴을 취향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광고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로 추천해주는 이 사람이 팔로잉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콘텐츠들을 추천을 통해서 소비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AI가 성능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 AI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런 AI 추천 콘텐츠의 소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고 매출이 또한 증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메타는 AI를 통한 레버리지가 대단히 많이 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테슬라랑 비교를 하면은 위험 요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메타의 과거의 위험 요소는 뭐냐면 계속해서 개인정보 침해 이슈였어요. 그걸로 고발도 받고 지금도 재판하고 있어요. 지금도 과거의 일로 재판하고 있는데 이제 AI가 그 추천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직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용자의 규모만 유지만 하면 되거나 늘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슈는 제도적인 이슈나 법률적인 이슈가 별로 없고 흔히 말해서 지뢰밭도 없어요 별로. 근데 뭐 테슬라 자기가 괜히 정치가는 이런 인위적으로 지뢰도 자기 밭을 만들고 자율주행 비감독 지뢰밭 통과해야 되고 휴머노이드 통과되면은 또 지뢰밭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자율주행 생기면은 또 택시 노조나 택시 운전자들도 시위하실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 되면 생산직들 시위할 거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건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메타 같은 기업은 그냥 직진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AI로. 이런 부분에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소프트웨어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구글도 마찬가지 아니야. 좋아요. 근데 구글은 대단히 큰 도박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AI 검색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구글도 아무리 구글이 혁신을 하고 구글이 클라우드를 많이 하고 유튜브가 잘 돼도요, 여러분. 유튜브 전체 구글에서 차지하는 매출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구글의 70%는 구글 검색 광고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색 광고의 매출이 줄어들면 안 되는데 AI 검색으로 갔을 때 구글의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안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이 갈림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메타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메타의 장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하겠네요. 저는 메타는 롱할 만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메타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좀 항상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해서 라마를 즉 AI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가. 그리고 분기별 실적 보시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분기별 실적에서 계속해서 광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즉 이용자의 증가율보다 광고 매출의 증가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는 건 AI 성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메타를 대체할 만한 SMB, 중소기업을 위한 광고 플랫폼이 경쟁사가 등장하는가? 그것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면요, 여러분 스타트업이나 SMB는요, 요즘 뭐 K-뷰티 나오면서 중소 브랜드들도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시아 엄청 수출하잖아요. 그분들이 광고 플랫폼 다 어디 이용하겠어요? 다 인스타그램 이용해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 플랫폼이 생기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틱톡이 가장 경쟁성이 있죠. 근데 이제 틱톡이 미국에서 주춤한다? 메타에겐 되게 좋은 일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만약에 릴스가 실패했다라 그러면 저는 뭐 메타는 되게 어려졌을 거라고 보는데 릴스가 자리를 잡았거든요. 사실 틱톡에 의해서 사실 메타가 밀렸죠. 인스타그램에서 사실은 틱톡으로 특히 한국에서는 못 느끼시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완전히 이동을 했거든요. 지금도 도미넌스는 사실 틱톡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릴스로 쭉 거의 근접하기는 아니지만 많이 쫓아왔거든요. 이 부분이 메타의 저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메타가 릴스를 하는 것도 사실 AI거든요. 릴스가 잘 되는 것도 쇼츠가 잘 되는 것도 AI예요. 얼마나 적절하게 이 사람이 소비자가 중독성 있게 소비하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AI가 추천해내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릴스가 재미없어진다 그럼 메타가 문제가 있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보시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포트폴리오로 당연하게 여러분 특정 기업에 올인하시면 안 되죠. 특정 기업에 올인하시면 안 되는데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메타는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구성해 줄 수 있는 안전판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특히 주가가 $700까지 넘게 갔다가 다시 $600 초반대로 온 거는 저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살아오는 판을 걷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닥이냐? 바닥의 시작이냐? 저는 바닥의 시작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뭐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왔지만 3월 10일 날 뭐 마이너스 2.7% 나스닥이 내려갔을 때 이런 거는 미국에 많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그 한 해가 상승장으로 끝났던 것작은 대단히 더 많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일본 엔화 옌캐리 쇼크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4년 상승장으로 마감했던 기억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R의 공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R이라고 지금 레세션이라고 침체기라고 지금 정의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항상 그렇죠. 침체기가 끝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침체기가 끝난다라는 것을 미리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때부터 주가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치기 전부터 주가는 또 상승하게 되고 이 시기를 정말 아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기는 변동성이 심한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또 심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역 전쟁이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트레이드 워라고 보지 않고요. 이거는 네고시에이션, 협상 과정이라고 저는 거친 협상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뭐 잘하고 있다 잘못하다고 이런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하나의 세계 경제의 방향성을 틀어낸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역할 부분은 분명하게 의미 있는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럽의 방산 산업의 독립을 촉진시키는 그래서 유럽 지금 방산주들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 방산주도 같이 오르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협상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의 방향을 선택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좀 다르게 보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 같기도 하고 큰 폭으로 진폭을 하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그다음에 EU 뭐 이런 거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아직은 협상 단계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은 무역 전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어떤 태제를 갖고 이걸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거를 아직은 협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은 곧 여름이 가기 전에는 끝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 이후까지 무역 전쟁이란다고 한다면 이 피해는 올해 말 내년까지도 가게 되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저는
경기 침체로 가기 전에 이 부분은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올 수는 있겠지만 관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또 페드가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이러면서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진짜 극한 상황으로 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바닥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데 가서 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끝에서 이런 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의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댓글로서 저를 비방하셔도 좋지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또 의견 또 다음번에 와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